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던 그 보고서 문서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읽으시면 돼요. 러시아를 상대로 많은 나라가 아마 이런 화이트리스트나 뭔가 기술적인 가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잘 이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이제 뉴스로 나오게 됐고, 이제 18년도 여름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저희를 제외를 시켰어요. 화이트리스트는 화이트리스트 또는 백색 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일본 정부가 외국과 교역 시 전략적 물자, 그러니까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말을 하는데, 이거를 수출을 할 때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 나라에서 물건을 수출해 올 때 간소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지고 쉽게 얻어올 수 있어요. 일본이 이제 수입국인 한국에 대해 가지고 수입할 때마다 어떤 품목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허가받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기업들은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쓸지, 완성품은 누구에게 팔지 등을 계속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보증이 돼요. 근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6개월로 축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허가를 받게끔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리 기간이 원래는 일주일 안에 심사가 다 끝났는데 90일 이내로 연장이 됐고, 그리고 90일 안에서도 또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생겨버렸어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허가 신청서도 원래는 2종류만 제출을 하면 됐는데, 일본 정부에서 최대 9개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늘어났어요. 이제 품목은 263개의 품목이 민간 품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민간 품목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을 말을 하는 거고, 비민간 품목은 무기가 아닌 이제 다른 물건들을 의미를 하는데,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반도체가 제일 먼저 이제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에칭가스나 플로린 폴리이미드나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는 1차적으로 제재를 당하게 되었어요. WTO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을 제재해달라고 의견을 넣기도 하고, RCEP나 에펙이나 뭐 이런 데 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을 해요. 저희 나라가 부당하게 지금 일본이 무역을 부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 그리고 일본 여행을 중단하자 하는 노제팬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목록이 반도체 핵심 소재거든요. 일본에서 왜 반도체를 막았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고, 한국과 일본도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어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뭐 마우스, 노트북, 뭐든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는 미래에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로 보고 있는 추세고, 에칭가스, 리지스트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90%, 70% 이랬고,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비중이 저희 나라가 95%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거를 막으면서 저희 나라는 반도체 시장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주로 디스플레이 많이 사용이 되고, 공급처가 일본에 스미토모밖에 없어요. 국내에는 없는 상태였고,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솔브렌이나 이엔이프나
ENF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데가 있긴 했지만 이 에칭가스가 고순도라고 해가지고 9.9999 뭐 해가지고 9이 7까지 이상이 되어야 돼요. 9.9 그러니까 9가 7개 이상이 그 소수점 이하로 7개 이상인 퍼센트의 초고순도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해봤자 뭐 3포인트 정도, 라인이 3개 정도밖에 없는 순도여가지고 그거를 정제를 하고 다시 또 반도체 공장에 넣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그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불순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에러 나거나 아니면은 물건이 중간에 잘 만들어지다가도 최종 생성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도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차단이 당해버렸고, 그리고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빛으로 회로를 그린다고 그릴 수 있는 물질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일본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확인을 해봤더니 반도체 외에도 너무 많은 물품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광물성 생산품부터 화공 쪽 물건이나 뭐 방지 쪽 섬유, 비금속 제품, 뭐 전기 제품, 항공 차량 제품, 광학기기나 뭐 이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본에서 거의 가지고 오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일본 안에서의 기술력이 진짜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그리고 약간 그 섬세한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밀화학 쪽이 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일본 안에서만 기술을 갖고 있고 해외에서 누가 기술을 배우러 와도 그 기술을 오픈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게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 일본 기술이 많이 쇠퇴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비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진짜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한 기술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을 강구를 하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산업별로 어떤 것들이 영향이 컸는지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기계, 석유화. 이거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군이 모두 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주식하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품목들이고 석유화학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워낙 베이스적인 기술들이라서 한마디로 그냥 보면은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훨씬 타격이 컸어요.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이제 무역 전쟁 사태로 보는 시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보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아베랑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이거 외에도 여러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게 회복이 안 됐어요.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됐죠. 19년도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기도 했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부터 신뢰성, 성능 평가, 수요 창출에 이르는 소부장 산업 모든 주기를 지원을 하고 R&D 참여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조사와 분석을 강화를 했어요. 이때 지식재산권을 왜 강화를 했냐면 우리가 노하우는 있는데 이 노하우를 실행을 하려면 뭔가의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너무 많은 특허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술을 쓰고 싶은데 일본이 이미 특허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 기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저희가 생각을 했죠. 그럼 우리 것도 일본이 못 쓰게 만들자. 지금부터는 무조건 특허를 내서 그 기술을 보호를 하게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좀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민간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지원을 특히 많이 펼쳤어요. 처음에는 일본 수출 규제 산업으로부터 경쟁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차원까지 확대가 됐죠. 그냥 한마디로 일본만 배제시켰던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커진 상태예요. 기술력 자체가. 여기 보시면 19년도에 저희가 소부장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중국에서도 돈을 오히려 받고 그 외에도 뭐 대만이나 독일 같은 데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발달을 했고 19년과 20년도를 대비를 했을 때 이제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17% 정도 타국에서 가져오고 42% 정도를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 퍼센트가 9.5%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갖고 오는 92%였는데 8.6%로 줄어들었고 86.7%로 줄어들었고 브라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92.7%에서 92.9%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본산이 줄어들고 기타국에서 더 가져오는 거라서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기타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 캐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지금 모집단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 이 모집단에 비해서 이 모집단이 확실히 줄어가지고 이 퍼센트 자체도 실제로 42에서 9.5로 줄었다는 게 그냥 수치적으로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 준 게 아니라 거의 한 세 자릿수 이상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저희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냐, 어떤 소부장 과제를 할지 범부처 통합계획안을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알림 뉴스라는 데를 가면 보도자료가 있고 보도 해명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서 담당 부서를 소재 부품으로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1차 소부장을 진행했던 강소기업이랑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비교를 했는데 19년도, 20년도인데 코스닥 지수보다 소부장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9년 대비 해가지고 21년 보면 등락률이 거의 다 뭐 300% 올라간 것도 있고 100% 올라간 것도 있고 여기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19년도 가격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소부장을 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던 그 보고서 문서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읽으시면 돼요. 이제 2022년 소재 부품 주요 내용이랑 예상 규모를 가져왔어요. 패키지형이 있고 이종 기술 융합형이 있는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예산을 누가 많이 배정을 받았느냐. 21년 대비해가지고 22년에 핵심 품목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으뜸 기업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지원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으뜸 기업이 어떤 데가 있고 특화단지에 관련된 데가 어떤 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핵심 품목으로 가면은 반도체 밑에 또 세부 이런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품목들을 하고 있는 기업을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구글링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분야. 어떤 분야를 밀어줄 건가. 당연히 보면 이제 여기 주력 분야를 보면 저희가
최근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분야들이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쪽, 자동차 뭐 이런 데가 있고 신산업을 창출을 해요. 근데 이 신산업을 창출을 하는 거는 저희가 미래의 먹거리를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 개발 완전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는 안전하게 주력하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사업 자체는 이제 막 자본이 투입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서 연구 개발이 초기 단계에서는 성과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양은 많은데 질이 좋지가 않고 오히려 좀 고도화된 산업에서 기술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는 양보다는 질이 되게 높아요. 그 질이 높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력 산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기업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으뜸 기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을 거치고 으뜸 기업으로 육성되어지는데 이 육성된 최종 종착지가 으뜸 기업이에요. 이 으뜸 기업이 뭐냐면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3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만 931억이 지원될 예정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지원이 되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화학연구원이나 출연연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다리를 브릿지를 또 놔주고 그 외에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와가지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으뜸 기업이 장비나 설비 같은 거를 설치를 할 부지가 필요해요. 그럼 그 부지를 임대해 주기까지 하고 만약에 펀드로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투자 연계도 해주는 만큼 으뜸 기업에 맞춰가지고 솔루션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으뜸 기업이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1기 으뜸 기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는 3곳, 디스플레이 4곳, 전기전자 4곳, 기계공소 7곳, 자동차 3곳, 기초화학 1곳. 여기도 여러분이 아시는 데가 많이 보일 거예요. 눈에 익은 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으뜸 기업이라고 해서 다 상장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서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2기 으뜸 기업은 22년 1월에 지정이 된 곳이고 확실히 보시면 반도체가 21년에는 3곳이었는데 22년에 6곳으로 늘었고 그에 비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됐고 전기전자는 비슷하고 여기서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쪽에 뭔가가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반도체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역량을 쏟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기업이 다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1년도 기사에서 가져온 거라서 그렇고 이게 22년도에 상장 추진될 소부장 기업들이거든요. 제가 조사한 기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라서 여기가 제대로 상장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 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으뜸 기업까지 성장을 한다면 300%, 200%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장 예정 소부장 기업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